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1월 5일 한국은 6일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한국이 흥망의 기로에 선 해 많이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새해는 우리 한국에 아주 중요한 그런 해입니다. 정말 흥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네, 먼저 제가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24일 경에 SBS에서 뜬 자료인데요. 이 동영상의 제목이 일도 아내도 없다, 쓸쓸한 죽음 맞는 남자들. 네, 이런 참 서글픈 그런 뉴스입니다. 2017년에는 고독사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2,412명인데 2018년에는 급증을 했습니다. 3,048명. 그리고 3년 후 2021년에는 3,378명으로 또 증가했습니다. 네, 지금은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 이렇게 5년 동안 15,066명이 고독사를 했다. 네, 뭐 혼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가운데 이제 그런 죽음을 맞는 남자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아내들이 이제 평생 참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폭발하고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그 능력이 여자들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그런 아내 측에서 이제 황혼 이혼을 요구해서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 이제 일도 없고 아내도 없고 가난과 고독 속에 살아가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한국의 지금 남자들, 뭐 노인들만 여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중년 남성 고독사 위험, 뭐 위험 알리는 전화번호도 나오고 이게 사회 문제가 지금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이 자살률이 제일 많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 이게 계속 지금 거의 10년 넘게 그렇게 지속이 되고 있죠. 근데 이 고독사 사망자도 이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참 안 좋은 소식입니다. 사회가 어두워지고 있다. 잘 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어두움이 있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자료는 이제 조금 지난 자료 같습니다. 아니네요. 2022년 12월 14일이면 약 1년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평균 가구 원수가 한국의 한 가정의 평균 가구 원수가 2.65명, 1,338만 9천 가구가 한국에 있는데 그 가구가 평균 수는 이제 2.65명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2인 가족이 28.1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인 가족이 25.5, 그리고 4인 가족이 20.3. 4인 가족이 본래 그 표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숫자가 확 줄고 2, 3, 4, 그 다음 마지막에 그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20.1, 1인
가구. 네. 그 맨 밑에 있네요. 5인 이상은 이제 6.0으로 뚝 떨어져 있고. 네. 그래서 밑에 자료를 보면 5집 중 1집은 독거 중년이다. 5집 가운데 1집안은 독거 중년이다. 홀로 늙어가는 중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고독사도 많아지고 있다. 네, 이 자료를 보면 이건 2018년 9월 28일 자료네요. 2000년 맨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1인 가구가 222만, 4인 가구가 444만, 거의 2배가 많습니다. 뭐 꼭 2배군요. 23년 전에는. 그렇게 이제 4인 가구가 2배나 많았는데 2010년이 되니까 이렇게 서로 명암이 교차하죠. 1인 가구가 414만이 됐고, 네, 불과 10년 만에, 예, 그리고 4인 가구는 390만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불과 7년 후 2017년에 보니까 1인 가구가 561만으로 올라갔습니다. 4인 가구는 347만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네, 한국의 이 가정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걸 말하죠. 자, 이렇게 1인 가구 중에 이제 청년들도 많은데요. 뭐 일자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한국의 지금 청년 세대입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도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중년 이 남성들의 1인 가구 또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바뀌게 되면 사람들의 사고와 또 사고 방식이 바뀌게 되죠. 그것이 또 결국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의식도 바꾸게 되죠. 그래서 한국이 전반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뭐 아이 안 낳는 건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고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참 아주 치명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연령대별 1인 가구 변화에서 이것도 2018년 9월 28일 자료네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34세 미만은 79만이었고 55세에서 64세는 29만이었습니다. 네, 이 연령대별로 1인 가구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 후에 보니까 34세 미만은 79만에서 154만, 약 2배. 그 다음에 55세에서 64세에 연령대에 있는 1인 가구가 29만에서 96만이면 무려 3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34세 미만 1인 가구 증가보다도 이 55세에서 64세 1인 가구 증가가 1.5배나 더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지금 중년이 지금 가정적으로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좋지 않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왜 그런가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할 때 여기에 지금 앵커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의 이런 사회 또 경제력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강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급증한다. 뭐 그 중에 이유 가운데 하나이겠죠. 네. 자, 이 중년층 1인 가구가 왜 생기느냐? 2000년대에는 중년층이 1인 가구를 가지게 된 이유는 사별 때문입니다.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70%나 됐습니다. 그런데 15년 후에 보니까 이 사별이 중년층 1인 가구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이혼입니다. 이혼. 35%. 그리고 그때까지 중년 때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돼요. 14%니까 합하면 49%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55세, 64세로 규정을 했는데 45세에서 64세로 하게 되면 지금 2015년에 70%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년층 1인 가구의 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사람들의 가정적인 변화는
반드시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요즘 한국이 아주 크게 여러 가지 면에서 바뀌고 있는데요. 뭐 이념적인 그런 이런 문제들을 계속 이제 사회에서 취급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념적이 되고 그뿐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 네.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음 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네. 이 김대중 칼럼에서 제가 한 달 전에 읽은 그 글이 함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월 총선, 네, 곧 4월 10일이면 뭐 이제 3달 남았는데요. 4월 총선 대차 대조표 이런 제목의 글인데 네, 아주 심각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난 12월 13일 날, 네, 그러니까 뭐 아직 한 달이 채 안 된 그런 글입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거는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중간 평가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다. 네, 맞는 말이죠. 네. 국회의 과반수를 국민의 힘이 가져가면 윤 정권은 2년 만에 비로소 실질상의 정권 교체를 달성하는 것이고, 네, 아직 2년 거의 됐습니다만은 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네, 그 진짜 이 거야의 그 폭주, 진짜 폭주하죠. 이런 속에서 네, 이 정권 교체를 하긴 했지만은 네, 이게 절반만 가져온 정권. 그런데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은 윤 정권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능은 안 되고 존재하기조차도 힘들어지게 된다. 윤 정권이 끝장난다는 얘기예요. 이번 총선에서 지게 되면. 그리고 정치는 이재명의 시계대로 흘러간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란 형식을 빌린 윤석열 대 이재명의 재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망하는 승자 독식, 패자 독박의 시소게임이 될 것이다. 네. 정말 물러설 수가 없는 양쪽이다. 네,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운명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미래가 걸려있는 것만도 아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의미가 없다. 관건은 대한민국의 진로다. 진로, 대한민국의 진로다. 한국의 체제관, 가치관, 세계관의 대립이다. 예, 아주 전곡을 찔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가느냐. 사회주의 정도가 아니라 급진 사회주의로 가서 나중에 이제 뭐 남북 연방제를 해서 공산주의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느냐. 이런 아주 정말 기로에 지금 한국이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의 그 표현을 한국이 흥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어떤 체제, 가치,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의 지평과 지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불과 3개월 후에 한국의 장래가 결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수 우파가 이기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엔 이제 정상으로도 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지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불행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른 정치적 대차 대조표를 그려보는 것도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힘이 국회의 과반을 얻게 되면 윤 정부는 일단 안정을 확보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동력을 얻게 된다. 네, 제대로 이제 일을 좀 할 수 있는, 과반 정도가 아니라 좀 압도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의 이번 선거가 중간 선거, 중간 평가라고 여기 좀 김대중 칼럼에서 얘기하는데, 뭐 항상 뭐 어느 나라나 그렇죠. 네. 대통령 선거 마치고 미국에서도 2년 후에 하원, 상원, 뭐 주지사 선거할 때는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그 인기가 30% 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전에 그 문재인에게는 거의 40%가 계속 지지율이 있어서 아주 목에 힘주고 계속 끝까지, 지금도 목에 힘주고 있는데, 진짜 잘하고 있는, 잘해보려고 그러고 잘하고 있는, 네, 정말 한국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또 그 국제적인 위상, 그리고 또 안보, 이런 면에서 잘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아주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평가가 인색할 수가 있을까? 네. 이 나라가 정말 참 뭔가 큰 문제가 단단히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초보 대통령으로서의 미숙함, 리더십 훈련의 부재, 인적 자원의 제한성 등이 여전히 윤 정부의 과제로 남겠지만, 일단 거부권 행사로 근근히 유지해온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네. 계속 거부권 행사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탁 정책을 발표하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이 되는 그 여당이 탁 힘을 실어주고 그래야 이게 함께 나가게 되는데, 정말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네. 지금 수세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수세적 입장에서 이기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 운영의 큰 걸림돌이었던 소수 정권의 불구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 국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기대가 된다. 네. 국힘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윤 대통령의 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다. 국민의 과반이 대통령을 불신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말 지금 지지율이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선거가 되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안에 또 다른 선거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 평가다. 더욱이 기고만장한 좌파 세력의 폭주 앞에서 대통령은 촌각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레임덕이 문제가 아니다.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것만이 선장이 없는 나라의 혼란과 참담함을 면하게 하는 길이다.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물러나야 된다고, 하야해야 된다고, 네, 지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 지면 뭐 국회 문제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그냥 하야해야 되는 그런 그 지경에 가게 된다. 심각하죠. 지금도 민주당은 당선된 지 2년도 안 되는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흔들어대고 막 흔들죠. 일부는 탄핵하겠다고 난리인데, 총선에서 승리하면 민주당에 더해서 온갖 좌파단체와 세력들의 퇴진과 탄핵 요구는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전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뻔하다.
가히 무정부 상태를 연상할 수 있다. 와. 앞으로 불과 이제 3개월 5일 남은 그 선거 이후에 2024년 이번 새해 이제 4월 11일부터 무정부 상태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대통령이 그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안보를 아주 한참 공허하기 위해서 나머지 3년여 그 세월을 정말 값지게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느냐. 너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애국심이 있다면 임기를 구실로 이런 난국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가야 한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인가 뭔가 그걸 해가지고선 그렇게 그 부당하게 대통령을 몰아내고, 윤 대통령 이때는 이제 완전히 식물 대통령 만들어 놓고 하야시켜 고사시켜가지고 다시 대통령 선거 치르는. 그때는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난 다음에는 뭐 문재인이 그저 기화로 압도적으로 압도적이라 하긴 뭘 해도 하여튼 그 충분한 표를 받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 하야하게 된다면 이제 또 다시 그런 무서운 이 시대를 치를 수밖에 없는 또 환란 시대를 또 들어가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는 이재명 씨의 득세와 독주로 이어진다. 엄청난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당을 이끌어 승리를 이끌어냈으니 그의 정치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 그 부산에서 그 이재명 씨의 그 목을 찌르는 참 그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에 대한 그 개인적인 그 나라를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그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죽이려고 한 그 마음이나 또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건 100번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그만큼 그 사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저렇게 돼서 대통령이 된다면 진짜 이 나라는 위험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고. 민주당은 이제 이 대표의 유일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정은이가 이제 북쪽에서 유일 체제고, 여기 지금 이제 만약에 이번 선거에 있으면 이제 여기서는 이재명 유일 체제가 되는 겁니다. 다 그냥 전체주의 체제로 그냥, 저긴 공산주의 전체 체제, 여긴 사회주의 전체 체제, 극단적 사회주의 전체 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추궁은 속도를 낼 수가 없다.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서 지면 결국 그에 대한 재판은 야당 탄압의 아우성에 묻히게 마련이다. 뭐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수도 없어요. 그것은 곧 이 대표의 대권 재도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이 나온다. 다음 대선에서 나온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물밑에서 거론되던 민주당 내의 탈운동권, 탈친북 세력화 움직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조그만 그런 그 목소리들마저 완전히 그냥 아주 압살당하는, 탈운동권, 탈친북 세력화, 그 안에 있는 완전히 그냥 압살되는,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민주당의 패배는, 민주당이 만약에 패배하면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정통 진보 좌파 정당으로 복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극단적 사회주의 그런 정당이 아니라 좀 나은 뭐 그런 계기로 바뀔 수가 있다. 이재명 체제의 붕괴, 운동권 세력의 퇴진, 친북 노선의 수정을 통해 우리 정계의 건전한 정당 정치를 되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운동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꼭 민주화 뭐 운동을 해서 뭐 하는 다 그저 이 주사파 운동권 아닙니까? 네, NL 계열인데 이 NL 계열 이 주사파 운동권 이건 사회주의 극단적 사회주의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 계속 정권이 옛날에 누가 말했던가요? 네, 뭐 20년 뭐 어떤 뭐 100년 뭐 쟤네들 그렇게 했다간 언제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갈지 우리가 정말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면서 동시에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국민 각자는 우리 지역의 대표로 어느 사람이 더 적절한가를 판가름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지역 정서 이런 거 보지 말고 윤 정부가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여기서 윤 정부의 존재 가치는 끝났다고 보는지 그 대안으로 이재명 체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던지는 한 표가 대통령과 정부와 여야의 향배를 통해 나라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한 표의 날이 정확히 4개월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뭐 지금 3개월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예. 여러분 이번에 다 여러분이 투표하셔야죠. 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선거가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뭐 김대엽 뭐 병풍 사건이니 뭐 사기 뭐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또 아주 선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네.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네.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뭐 해가지고 참 그걸 또 재미 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냥 그런 선거공학적인 그런 그 아주 술수론 권모술수 음모론 이런 거로 그냥 정치해보고 이런 거로 자기들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척결돼야 한국이 살아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요. 네. 뭐 국힘하고 뭐 민주당 이렇게 하면 뭐 거의 뭐 35% 뭐 지금 뭐 비등비등한데 대통령의 지금 이 지지율이 좀 부진해서 불리하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우파 가운데 뭐 200석 뭐 정말 그러는데 너무 그러는 거 안 좋습니다. 네. 그렇게 뛰어났다가 말이죠. 좀 이렇게 정확하게 리얼리스틱하게 아주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전략도 짜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냥 무조건 그냥 뭐 200석 차지하도록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뭐 힘을 준다고 뭐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글을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그 김대중 칼럼의 운동권 정치 수명이라고 하는 이런 글이 이건 1월 2일이니까 뭐 2, 3일 전에 나온 그런 글이네요. 3, 4일 전에 나온 글이네요. 저는 이 김대중 씨의 견해에 다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네. 동조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2024년 세계는 전쟁 2개와 50여국의 선거로 갈등의 몸살을 앓는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새해로 2월돼서 살상과 파괴로 치닫고 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20억 명이 50여 국가에서 선거로 정치적 선택을 한다. 20억이라는 숫자는 세계 경제 총생산의 60%에 해당한다. 뉴욕타임스에 집계한 바에 의하면 20억이라고 뭐 전체 인류의 4분의 1, 25%라고 하지만 경제 총생산 규모에서는 60%. 그러니까 이것이 그만큼 큰 영향을 이번 선거가 이 새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정말 아주 격동의 한 해가 되겠습니다. 선거가 있는 나라는 인도,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 미국, 그리고 유럽의 27개 국가 등이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간에
선거는 본질적으로 현상 타파적이다.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선거판은 항상 대립적이며 분열적이고 이 틈을 노린 기회주의나 인기영합주의가 득세할 소지가 높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의 세계는 극도의 불안을 안고 있다. 전체적으로 세계는 자국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다. 피란민, 자원, 인종, 종교 등으로 갈등 구조가 심화될 것이다. 이 피란민 문제 때문에 제일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네, 뭐 지금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제가 미국의 이 정치 상황도 이제 곧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선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 우리 선거 함께 지금 있는 겁니다. 큰일이 우리에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아니, 기소 4건과 범죄 사실 90여 개가 걸려 있는데도 트럼프 후보는 사퇴는커녕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한국은 경제 면에서, 안보 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많은 이 한국의 보수층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경제 면에서, 안보 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글쎄요, 경제 면에서 뭐 이렇게 타격을 많이 입겠나 뭐 싶습니다만은 안보 면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이 보수 이런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수이지만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네. 특히 바이든과 긴밀히 접촉해온 윤석열 정부로서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예, 트럼프가 한국에 안 좋다는 거죠.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안보 비용을 요구하거나 전에 10배를 올리라고 했으니까 주한미군 철수 물론 10배를 다 올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본래 비즈니스맨이니까 뭐 팍 가격을 그냥 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르면 중간이라도 뭐 그게 이런 심보지만은 여하간에 또 요구할 거고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을 추진할 것이다. 트럼프는 유일했습니다. 다른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런 옆에 안보 참모들이 있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 대부분 듣는데 트럼프는 이제 본래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 머리가 그런 식으로 구르는 분이니까 아주 이런 그 안보 문제 같은 데서도 언제나 그 돈을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 미국의 경제를 봐서는 그걸 미국 사람들이 뭐 싫어할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너무 심하게 하다가 보면 서로 이제 그 외교 관계, 국제 관계가 동맹 관계가 약화가 되고 이건 더 큰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머리는 하여튼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네. 그래가지고 한국이 뭐 돈을 안 내고 있다. 뭐 그러니까 옆에 참모가 있다가 아닙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그 비용의 90%를 분담합니다. 그래도 안 내고 있다고 그래요. 뭐 충분히 안 내고 있다고. 아주 뭐 그냥 장사 속으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얘기하면 한국에서 이제 알고 이제 엎드러질까 봐. 근데 한국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간단하진 않죠. 똑똑한 사람들인데. 너무 한국 무시했다간 곤란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게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을 추진할 것이며 이건 지난 트럼프 기간 동안에 계속 시달리고 저도 몇 번 아주 비판적인 방송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북한 김정은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나 뭐 딜한다고 무슨 뭐 그래가지고 아이고 정말 어디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냥 만나서 그냥 곧장 주한미군 언젠가는 철수,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철수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트럼프를 뽑은 걸 내가 후회한다. 한국과의 이 관계에서는 미국 정책적인 면에서는 뭐 잘했죠.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그 트럼프를 미는 사람들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미군 철수 감축고 북한 김정은과 또 뭐 딜이 있고 어쩌고 이런 거 그렇게 해서 한국의 안보의 위험을 초래해도 좋으냐. 그는 우크라이나 전폭 지원에서 발을 뺄 것이고 나토나 중국과의 관계도 재설정할 것이다. 그의 재선은 한마디로 세계 지도에서 미국의 역할을 다르게 그려갈 것이어서 어쩌면 2024년 세계의 최대 이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 이단자. 그러나 그 어느 나라의 선거도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질 한국 국회의원 선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내적인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정치판은 당면한 치명적 상황에 대한 인식도 없어 보이고 이 엄중한 국제 파고에서 살아갈 연명책에 대한 정책적 공방도 없다. 네. 맨 뭐 김건희 특검이니 어쩌고 뭐 그런 권모술수 그냥 그런 거나 짜고 있으니 인구 감소 문제, 자국 이기적 경제 흐름, 자원 외교의 한계, 북한과의 무력적 대립 문제. 지금도 연평도에 그냥 뭐 포격하고 말이죠. 북방으로 포격하고. 북한이 이제 그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전 해석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정권 이제 아주 그냥 눈의 가시처럼 계속해서 그냥 뭐 자기들 그 앞에 문재인처럼 그 정부처럼 납작 엎드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뭐 탁탁 그냥 바르게 해나가니까 그냥 아주 이번에 그냥 아주 그냥 아마 지금 사이버 공격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격에서 불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또 뭐 이번 선거할 때 그럴 겁니다. 평화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평화를 앞세우는 우리에게 표를 주십시오. 이런 애들이 또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걸 부추기기 위해서 이번에 포격했는데 하여튼 뭐 토론도 보이지 않아요. 지적도 하지 않아요. 저런 식으로 하니까. 걔네들한테는 뭐 김건희 뭐 특검해서 뭐냐 어떻게든지 표 뺏어 하려고 그것만 눈에 보이니까. 북한 김정은은 엊그제 남북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냥 북한 뭐 같은 피고 뭐 어쩌고 뭐 그러죠. 한국의 핵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나섰다. 아이고 참 이런 사람을 짝사랑해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사랑입니까? 얼마나 병든 사랑입니까? 핵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남북관계에서도 더 이상 희희낙낙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초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고 공천 여부고 비대위 구성이고 정객들의 이합 집산이다. 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대중 씨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운동권 정치의 청산을 언급한 대목에 주목한다. 운동권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 정말 바른 말이죠. 시대의 요구죠. 시대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 정신을 언급하며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해라. 이것을 청산하는 것은 단순히 비판만으로 실현될 수가 없고 그들을 운동권들을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은 그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았다. 한국의 40총선거의 의미는 집약해서 말하면 한 시대의 청산에 있다. 운동권 청산하라고 하는 얘기죠. 사실 그 운동권 앞에 주사파가 붙어야 제대로 그 세력을 읽을 수 있는 주사파, 공산주의. 그 사람들은 우리 미국의 보수들의 기준에 의하면은 이게 그 무력적인 그런 그 공산주의자들은 아니지만 문화적인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컬처럴 마르크시스트들입니다. 문화적인 공산주의. 문화적으로 야금야금 먹어서 문화적으로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고 말아먹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는. 그거 더 무섭죠. 더 무섭죠. 공산주의 지금 전략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위험한 이 시대를 청산해야 된다. 한국은 정치적 굴곡의 고비마다 그 시대의 주류를 교체해왔다. 장기 집권 이승만 대통령 때 장기 집권의 적폐가 쌓였을 때 군부가 5.16으로 들어왔고 군부가 오래가자 학생들이 앞장선 민주화가 그것을 넘어뜨렸다. 이때부터 대학생 운동권 세력이 20여 년간 좌파 정치를 주도해왔다. 현 더불어민주당의 170여 가운데 100석 넘게 운동권 차지다. 여기 주사파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약해요, 글이. 네. 정말 실체를 보여주지 않고 반만 보여줍니다. 낡고 권위주의적인 보수 우파 세력만으로는 조직과 권모술수가 능한 이 주사파, 운동권 좌파를 당할 수 없었다. 얘네들이 맨날 그냥 뭐 그 거리에서 그냥 그 보도블록 깨가지고 집어던지고 싸우고 그러고 그냥 권모술수하고 그냥 그런 것으로 세월을 보냈는데 나라 맡겨놓으니까 완전히 그냥 그 망조를 들게 하지 않습니까? 끝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운동권 정치는 이제 그 기능과 수명을 다했다. 네, 이게 사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너무 오래 특권에 심취했고 유아 독전에 중독됐다. 그들은 좌파의 본연인 진보 사회주의를 무시하고 권력에만 기승하려 했다. 이것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사회를 완전히 그냥 한국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그랬죠.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 해가지고선 그 앞에 뭐 인민민주주의하면 그 북한이 되는 거고. 네. 뭐 사회민주주의하면 뭐 저쪽 뭐 유럽 쪽에 뭐 그런 거로 또 나가는 거고 뭐 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 다 하는데 그 자유자 빼려고 아주 그냥 얼마나 그러니까 아주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세력인데 권력에만 기승하려 했다고 하는 거는 너무 약한 글입니다. 네. 그 청산의 칼자루를 쥐고 한국 정치에 그러니까 그 운동권 그 청산 칼자루를 쥐고 한국 정치의 신주리로 등장한 것이 윤석열, 한동훈이 주축이 된 이른바 검찰이다. 네. 거기에는 과거 운동권이 정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어떤 시대적 당위가 있다고 본다. 뭐, 운동권이 뭐 어떤 시대적 당위를 가지고 뭐 했나요? 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완전히 그 북쪽에서 작업을 하고 장학금도 주고 뭐 그냥 이 방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완전히 그런 데서 이 주사파 운동권이 생겨난 건데 하여튼 네. 지금 이 검찰에 이 시대적 장애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운동권 특권을 교정할 수 있는 적임자는 사정 기능을 가진 검찰일 수밖에 없다. 운동권과 검찰의 대립의 승자는 검찰일 수밖에 없다.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운동권은 후속이 없다. 대학에서 운동권이 대세인 시대가 지나갔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미친 광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계속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 남북연방제로 들어가고 네, 검찰도 아주 그냥 진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검찰 역시 운동권의 특권의식을 닮아 그것에 안주하면 그들 또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장에서 의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과 이것을 살아가는 시대 정신이다. 그게 뭡니까? 주사파 운동권 척결하는 게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선거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마술사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네. 이게 이번에 선거에서 우파가 이길 때 필요한 말이죠. 네.
뭐 좌파가 이번에 주사파가 이기게 되면 이건 뭐 다 그냥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중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자신들과 나라가 그리고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나라로, 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흥황하고 발전하게 하신 배경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와 그리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런 기둥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기독교인 대통령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세계사에 유례 없는 교회사에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기둥들, 기독교, 뭐 입국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입국,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뭐 법치주의는 따라오는 거고, 이렇게 이런 기둥들을 우리가 계속 지키고 이걸 다 하나하나 허물어 버리면 말로 무너지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잘했습니다.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뭐 그냥 우리 그 영어 성경들은 다 뭐 원어도 그렇고요. 그냥 이 땅을 먹거나, 뭐 랜드라고 표현했으니까 땅을 먹거나,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말 뭐 메뚜기가 땅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메뚜기가 이제 곡식 뭐 이런 것들 먹는 거니까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땅의 산물을 먹게 하거나 뭐 다 같은 그 뜻이지만은 그 새 번역이 그 번역을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개역 개정과 함께 새 번역을 꼭 인터넷 그걸 보면서 참조하시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영어를 가지고 계신 아시는 분들은 좀 시간을 더 내서 NIV하고 NASB 이런 성경들을 함께, ESV 이런 성경들을 함께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본 것이 그 시간을 더 아낄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거나 또 메뚜기들을 보내셔서 그 땅을 이렇게 아주 황폐하게 만드시거나 혹은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시거나, 이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때 해결책을 또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들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기도하면, 겸손해서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인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 주사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이 주사파 운동권 세력의 문제인데, 메뚜기가 땅의 토지소산을 막 그냥 먹어치우는 것처럼 이런 그 세력들이 막 그냥 한국에 이런 것들을 먹어치우는 이런 시대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번에 많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상황을 알고 기도를 함께 하기 위해서 촉구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이 바르게 가야 이게 그들의 이 권한도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도록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또 바른 인물들을 그들이 뽑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 특별히 중도층에 있는 그 시민들이 그 바른 판단을 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살아야 교회도 살아서 이번에 우리 이 팬데믹 때문에 그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10,000 교회가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는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대리운전도 하고 뭐 배달하는 일도 하고 뭐 등등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게 됩니까? 그만큼 정말 그 진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 어려움이 가중이 되지 않고 이제 좀 회복이 돼서 그 무너진 교회들도 다시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때가 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시기에 오도록 또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우리 한국 위에 또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건 북한의 또 세계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 위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